상담 연구 방법론 출제 토픽 21번째입니다. 현상학적 연구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파트 5로 들어옵니다. 질적 연구 방법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당분간 이어질 겁니다. 그 첫 번째로 현상학적 연구를 하고요. 여러분 이게 출제되지만 여러분 조금 어려워하시죠? 철학적인 배경을 깔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노트편에서는 두 번째 방법인 문화기술지 연구 방법론에 대해서 정리할. 자, 제일 먼저 볼 게 뭐냐? 현상학적 연구의 철학적 토대입니다. 그러면 에드문드 후설이 이제 현상학이라는 철학을 주창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현상학적 연구는 철학적 뿌리를 두고 있다. 그러니까 에드문드 후설의 현상학을 이해하면, 그 핵심을 이해하면 현상학적 연구의 내용이 굉장히 수월하게 다가오겠죠. 어떻게 하자는 건지. 그러면 이 후설이라는 사람은 현상학을 통해서 뭘 하고 싶었냐면 절대 진리를 추구하고 싶었어요. 이 당시에 심리학적 상대주의라 그러는데 상대주의 진리관이 굉장히 만연했단 말이에요. 이걸 반대했다고. 진리는 딱 하나의 절대적으로 고정된 뭔가가 있다. 그걸 나는 지금부터 찾겠다. 이게 후설의 기본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을 해야 되죠. 야, 그걸 어떻게 찾을 거야?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이나 선입견은 이미 편견, 선입견이란 말이 일종의 바이어스가 있는 거잖아요. 즉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고.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없다고. 우리 모두는, 여러분과 저는, 후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 이미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어.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볼 수 없어. 우리 모두는 경험 그 자체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없다. 그걸 걷어내야지만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예를 들면 사과가 빨갛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나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과가 빨간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원래 빨간 거야. 이미 알고 있다고 깔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사과가 무슨 색이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마음속에 뭐예요? 이미 편견이 있잖아. 선입견이 있죠. 이미 지식이 있어서 그래. 경험이 쌓여 있어서 그래. 사과는 빨갛지 당연한 거 아니야. 이게 편견을 가진 태도예요. 그러면 후설이 얘기한 이 현상학적 태도라는 건 뭐냐? 그 이전에 현상이 뭡니까?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 그 의식이죠. 그 마음속에 나타난 그대로, 머릿속에 있는 그대로, 그게 현상이에요. 그 현상학적 태도는 사과는 원래 빨간색이야 이런 전제를 걷어내고 일단은 걷어내고 버리고 지금 now 지금 내 의식에 실제로 나타낸 게 뭐냐 이거야. 주관적 경험인 거예요. 내가 지금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사과. 근데 내가 경험했더니 나는 파란 사과야. 내 의식에 떠오르는 게 나타난 게. 그러면 뭐예요? 사과는 파랗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저한테 반론을 제기할 수 있죠? 아니 후써라. 너가 절대 진리를 추구한다며 상대주의 반대한다며 그럼 어차피 의식, 지금 내 의식, 즉 주관적 경험 아니야. 내가 지금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내 의식에 나타나 있는 사과. 이게 현상학적 사과지. 그럼 이거는 주관적이니까 나 다르고 너 다르고 철수 다르고 영이 다르고 명수 다르고 다 달라. 그럼 모두가 다르니까 상대주의 아니야. 누구는 노란색, 누구는 푸르딩딩한 색. 절대 진리가 아니네? 이렇게 반론을 제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일단 후설이 지금 말하려고 하는 절대 진리 추구와 그러면 그 첫 번째 하는 게 선입견과 편견을 걷어내고 너의 의식에 집중하라는 얘기요. 네 의식에 떠오르고 있는 것, 나타나 있는 거에 집중해. 주관적 경험에 집중하라. 이런 얘기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가 반론을 제기한 거잖아요. 야, 근데 절대 진리라며. 이거는 상대적으로 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두 번째 가면 연구 목적에 가면 이런 얘기예요. 인간이 겪는 특정 현상이나 경험, 뭐 사과라고 생각 좋습니다. 여기 경험이란 말이 있는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본질이야, 에센스. 다른 말로 하면 공통적 의미를 기술해라. 자, 여기에서 여러분한테 이제 조금 오해를 풀어드려야 돼요. 자, 의식에 나타난 사과, 요거는 나의 주관적 경험이죠. 사람마다 다른 상대적인 것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후설이 추구하려고 한 절대 진리하고 완전히 반대로 가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브레이크를 딱 걸고 야, 네 말대로 했더니 상대적인 거 돼버렸잖아. 그러니까 후설이 나도 알아.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절대 진리는 이렇게 하는 거야. 여러 주관적 경험을 겹쳐서 변하지 않는 걸 찾으면 돼. 본질을 찾아라. 공통의 의미. 본질이 공통의 의미예요. 알 듯 모를 듯 하시다면 제가 한번 더 설명해 드리면 이런 얘기입니다. A가 있어. 그럼 A가 이렇게 이게 주관적 경험이에요. B가 있어. 이게 이제 B의 주관적 경험이에요. C가 있어. 이게 C의 주관적 경험이에요. 여러분 이거 중고등학교 때 이제 집합할 때 벤 다이어그램 모양 했잖아요. 후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말이 다 맞는데 세 놈이 다 공통의 여기 공통 교집합이죠. 여기 공통 제가 색칠하는 거. 요게 바로 공통의 의미라는 거야. 나와 너가 갖고 있는 공통의 의미, 요게 본질이다. 자, 사과를 머릿속에 떠올르세요. 지금 나타납니까? A가 얘기합니다. 무슨 색? 노란색. B는 푸르딩딩한 색. C는 빨간색. 자, 각각 다 달라요. 나의 주관적 경험, 현상에 떠오르는 게 다르죠? 상대적인 거 됐어요. 거기에 겹쳐서 변하지 않는 거 찾아. 여기 공통의 의미, 요게 본질이야. 그러니까 현상학적 연구에서 정말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선입견, 편견이라는 단어야. 이거 버려. 그 다음에 현상은 당연히 중요한 거잖아요. 주관적 경험. 자, 그럼 거기에서 겹쳐져서 변하지 않는 것. 그걸 뭐라고 얘기할까요? 공통적 의미, 공통의 의미. 다른 말로 본질.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본질 이제 아시겠죠? 이 본질은 나와 너가 똑같은 거야. 변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이라는 말을 썼다. 뭔가 이렇게 박스를 했는데 본질이 나와. 이거는 1초지. 이건 현상학적 연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 태도는 어떠냐? 대상 자체를 어떠한 왜곡 없이 있는 그대로 이해해야 돼. 있는 그대로. 그러려면 어떠한 왜곡 없이라는 건 뭐예요? 선입견, 기존의 어떤 이론, 이런 걸로 보지 말란 얘기예요. 이런 거를 버리고, 이런 거를 배제하고, 지금 의식에 나타나 있는 경험, 이게 이제 현상이잖아요, 현상. 있는 그대로 포착하라는 얘기 이거예요. 네 머릿속에 나타나 있는 거, 이게 출발점이야. 그죠? 자, 철수가 그대로 나타나는 게 푸른색, 영희가 나타나는 게 노란색, 자, 공통점 겹쳐져서 변하지 않는 걸 찾아. 이게 본질이야. 이렇게 갈 거니까 기본적인 태도는 이런 겁니다. 연구자의 태도도 마찬가지죠. 기존의 관점과 가정, 이게 선입견과 편견이죠. 이런 거. 그죠? 이런 거를 항상 체크해. 아, 내가 기존의 선입견에 빠져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걸 최소화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출발에 있는 게 뭐예요? 기존의 관점과 가정, 선입견, 편견을 최소화해야 되잖아요. 이게 출발, 그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가 나오죠. 그게 이제 지금부터 나올 가로치기, 판단 중지, 브래키팅, 에포켓 이런 말들을 씁니다. 이건 이제 연결을 해드릴 건데 제가 지금 여기서 강조하는 건 이런 말이 나오면 현상학적 연구에 대한 걸로 맞다. 이걸 여러분이 이해만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기존의 선입견과 편견을 배제할 수 있느냐? 이제 그걸 후설이 얘기해 줍니다. 자,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브래키팅이에요. 이걸 이제 가로치기 이렇게 번역하는 학자도 있고 괄호에 넣기 이렇게도 번역하는 학자가 있어요. 이게 뭐냐? 탐구하려는 현상에 대한 아까 뭐 사과라고 생각을 줬습니다. 선입견, 편견, 고정관념, 선지식 이미 들어가 있는 지식이 다 선입견이죠. 학습된 감정 이미 다 가지고 있는 걸 보류하는 거야. 보류. 자, 보류하는 걸 가로치기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암 진단을 받는 사람들의 경험인데 연구자는 인터뷰 전에 자기 안에 있는 선입견들에 각각 가로 놓는다. 우리가 보통 암 진단을 받은 사람들의 경험 이러면 여러분 느낌이 어때요? 암은 무조건 절망적일 것이다. 암 환자들은 다 우울해할 것이다. 이런 기존 선입견이 있잖아요. 이걸 제가 지금 가로 쳐놨잖아요. 가로를 이렇게 쳐놨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일단 보류해 두라는 거야. 이 생각들을 보류해 두고 인터뷰 참여자가 하는 말을 처음 듣는 요런 말, 처음 듣는 것처럼 열린 마음으로 들으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 들으라. 내가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들으면 왜곡할 수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저 사람은 솔직하지 않아. 저 사람은 원래 우울한데 저렇게 말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왜곡할 수가 있으니까 가로에 쳐놓으란 얘기는 보류해 둬라. 일단은 야, 네 생각 따위는 끄집어내지 마. 네 생각은 저쪽 한쪽에다가 가로에 꽁꽁 묶어서 처박아 둬. 그리고 그 인터뷰하는 사람들이 하는 그 말을 있는 그대로 왜곡하지 말고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 그럼 여러분 가로치기가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 가로치기는 판단 중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에포케라 그러죠. 판단 중지. 여러분 판단 중지는 제가 미리 말씀드렸지만 판단 중지는 가로치기를 통해 도달하는 의식 상태예요. 즉 판단을 멈춘 마음의 상태, 여기 상대가 아니라 상태입니다. 이렇게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죠. 가로치기 이렇게 했어요. 가로치기라는 행위를 하면 내 마음이 어떤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판단 중지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아, 옳고 그르다, 맞다, 틀리다 이런 거를 판단을 안 하게 되는 정신 상태가 된다. 뭐를 통해서? 가로치기라는 행위를 통해서. 그러니까 가로치기를 통해 사물에 대한 선험적 판단을 중지하고 경험 이전의 판단, 이게 판단 중지입니다. 현상 자체의 의미에 집중할 수 있게 한다. 현상학적 환원. 현상 자체, 앞에 걸 얘기하면 그 인터뷰하는 참여자들이 하는 말의 의미에 왜곡 없이 있는 그대로 집중한다. 현상학적 환원. 현상,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 의식에 드러나 있는 것으로 다시 돌아가 버린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가로치기가 먼저고 그럼 마음 상태가 판단 중지가 되죠. 그러면 현상학적 환원 상태, 판단 중지를 통해 달성되는 목표, 본질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현상학적 환원이 되고 그러면 본질을 파악하게 된다. 이 3단계인데 제일 앞에 이 두 개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본질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자, 느낌으로 다시 한번 봐보면 이런 거예요. 서다이 출산 경험 산모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먼저 선입견이 뭐가 있냐면 고통이란 단어가 제일 먼저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뭐에다 가로를 쳐야 돼요? 출산은 고통스러운 것. 여기다 이제 가로를 딱 쳐놔서 저쪽 구석에다 딱 버려버리는 거야. 그러면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로 바뀌어요? 판단 중지 상태로 바뀐다. 그러니까 판단을 멈췄다. 나의 판단을 멈춰요. 그러니까 열린 상태. 모든 것은 다 가능해. 미리 답을 정해놓지 않는 백지 상태라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풀면. 그러면 현상학적 환원. 산모가 실제로 하는 말 그 자체에 온전히 집중한다. 있는 그대로. 현상, 그 의식에 나타나 있는 것에 돌아가서 집중하게 된다. 왜곡하지 않고. 그래서 A라는 산모의 의식에 나타나 있는 걸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거 B라는 산모가 얘기해요. C라는 산모가 얘기해요. 다 얘기해. 그게 현상학적 한원입니다. 거기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포착해. 그래서 본질 파악. 이 A, B, C 산모가 얘기한 거에 공통적 의미, 공통의 의미, 이게 본질이잖아요. 그 의미를 파악했더니 야, 출산은 고통을 넘어서는 존재의 전환점이야. 뭐 이렇게 그 공통적 의미가 있더라. 이것이 첫 출산의 본질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연결하는 건지 여러분 이제 전체적인 흐름상 그 느낌을 아셨을 거예요. 자, 연구 절차인데 자, 분석 단위는 당연히 그러니까 여러 개인이 공통이란 말 썼죠. 가지는 체험의 구조를 분석한다.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말이 조금 나오는 게 있어요. 체험이라는 게 이제 경험과 약간은 뉘앙스가 다르지만 뭐 같다고 보고 예를 들어서 앞에 얘기한 건 이게 첫 아이 출산 이게 체험이잖아요. 경험이잖아요. 그 경험의 의미 요건 이제 내용적 측면이라면 체험의 구조는 그 체험 내지는 경험을 구성하는 요소들이라는 면에서 형식의 측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체험의 구조 내지는 체험의 의미를 분석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앞에 공통이 있으니까 본질을 분석한다는 얘기죠. 본질. 본질의 다른 표현. 그러면 참여자 선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당 현상을 직접 경험해야 돼요. 내가 아이를 낳았어야 돼. 그죠? 첫 아이를. 그 경험을 풍부하게 표현할 능력을 가진 사람을 선발해야 돼요.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시면 내가 연구자로 현상학적 연구를 하면 산모들 얘기를 내가 들어야서 그 공통의 의미를 내가 찾아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산모들이 자기의 경험을 잘 세세하고 자세하게 풍부하게 설명을 잘 못해. 그러면 느낌이 없지 당연히. 그러니까 잘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을 직접 경험은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걸 잘 표현할 사람을 선발해야 된다. 이제 말이 이해되죠. 자, 여기 본질은 여러 주관적 경험을 관통하는 공통된 것이다. 뭐 이건 당연히 느낌이 오시고, 이거는 경험의 구조이면서 동시에 경험의 의미이다. 그러니까 경험의 구조는 형식 측면이고 경험의 의미는 내용 측면이잖아요. 근데 공통의 경험의 의미, 공통의 경험의 구조, 이거는 본질이죠. 곧 같은 말이죠. 공통이란 말이 들어가야 돼요. 공통. 공통의 경험의 구조와 공통의 경험의 의미, 이거는 본질이다. 여기 이제 풍부하게 하는 이유는 바로 요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여자의 언어적 자기 경험을 언어적 진술한 게 유일한 자료 창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잘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연구 참여자로 들어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자료 수집은 핵심이 이거예요. 가장 기본은 심층 면접을 합니다. 1대1 개인 면접. 그러니까 개인 면접을 하는 거죠. 개인 면접을 하는데 이것뿐 아니라 그 사람의 일기, 그 사람의 뭐 쓴 시, 그 사람이 만든 작품, 뭐 음악 이런 거 다 활용할 수 있다. 왜 그래요? 현상학적 연구가 알고 싶은 게 뭐냐? 그 사람 의식의 경험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현상을 알고 싶단 말이에요. 그 사람 머릿속에 떠오른 게. 그럼 그거를 말뿐 아니라 이 면접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러나 그 사람이 쓴 시를 통해서도 이해할 수 있고 음악을 통해서도 이해할 수 있고 작품을 통해 일기를 통해서 다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료의 형태는 상관없다. 그 사람의 의식에 어떻게 경험되고 나타나는가를 알 수만 있다면 그 자료의 형태 따위는 필요 없다. 말이든 글이든 그림이든 음악이든 무엇이든 표현되어진 거라면 자료가 될 수 있다. 현상학적 연구의 또 다른 특징이죠. 자, 그래서 지오르기 같은 사람은 이 현상학적 분석의 3단계를 얘기했어요. 뭐 어떤 학자는 4단계까지 본질적 통합 단계까지 얘기하지만 기본적으로 3단계가 있다. 자, 첫 번째가 수평하고 두 번째가 의미군이고 세 번째가 상상적 변형이다. 이렇게 넘어오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첫 출산을 한 산모들이 3명이 왔어.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자기의 경험에 대해서 현상적으로 떠오르는 것들에 대해서 나타난 의미를 얘기를 하겠죠. 막 기술을 해요. 그런데 그러면 그 진술들을 모두 동등하게 취급하는 겁니다. 다 동등이에요. 차별하지 않아요. 아, 이 진술은 더 중요하고 이 진술은 더 중요하지 않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커피가 어떤 거냐라고 얘기해봐라. 이랬더니 커피는 쓰다, 커피는 뭐 향이 진하다, 커피는 검은색이다. 별 얘기들이 막 올 거 아니에요. 이걸 다 동등하게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이게 수평화. 동등하다는 의미에서 수평화예요. 그럼 의미군인데 클러스터잖아요. 무리. 그러면 의미군 어떤 집단 무리로 묶는다는 얘기죠. 유사한 의미, 유사한 주제끼리 묶는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커피가 쓰다라는 어떤 진술과 향이 진하다라는 진술은 강렬한 감각적 경험이다라는 어떤 주제 내지는 의미에다가 묶어서 둔다. 여기에 보면 전부 다 어떤 진술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A, B, C, D 진술이 있다고 쳐요. 이게 수평하죠?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의미군 형성은 A하고 C를 묶어서 뭐 K라는 어떤 묶음으로 만들고 B하고 D를 묶어서 어떤 L이라는 묶음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상적 변형이라는 건 본질적 구조를 도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커피 맛의 본질, 쓴맛, 이거는 성인됨의 상징이다. 뭐 이렇게 이게 본질이다. 뭐 예컨대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우리 아까 임산부그 체험에서는 뭐 존재의 전환점 뭐 이런 느낌을 거창하게 썼잖아요. 자, 노트편에서는 두 번째 질적 연구 방법론으로 문화 기술지 연구를 보겠습니다. 이 에스노라는 표현이 민족이라는 얘기거든요. 민족.
내지는 종족, 이 그래픽, 그래프 이런 게 이제 기록하다라는 거예요. 기록. 그러니까 어떤 민족, 어떤 종족, 어떤 문화를 기록하는 거다. 에스노그래픽 리서치, 문화 기술. 여기 기술이라는 게 디스크립션, 이렇게 적다 이런 얘기죠. 서술하다 이런 얘기고, 요 지라는 건 이제 기록한다는 얘기인데 그 기록한 문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문화를 서술해서 기록한 문서에 대한 기록지에 대한 연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노그래픽 리서치가 딱 떠오를 때는 어떤 게 있어야 되냐면 어떤 집단, 어떤 민족, 어떤 문화의 삶을 기록한 건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이거 인류학에서 문화 인류학에서 많이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시 부족 요걸 딱 떠오르시라고요. 그럼 이 원시 부족을 이해하기 위해서 함께 생활해요. 함께 생활. 이 원시 부족과 함께 생활한다. 그다음에 그 원주민 언어 학습을 합니다. 원주민 언어들을. 그래야지 함께 생활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일상에 참여합니다. 뭐 낚시하기, 뭐 고기 잡기 아니면 뭐 농사 짓기 이런 건 일상에 참여, 같이. 이런 느낌이 있어야 돼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현지인, 원시 부족의 눈으로 세상을 보겠다. 이런 태도예요. 그래서 특정 집단, 원시 부족이죠. 공유하는 문화, 관습, 사회적 상호작용을 그들의 관점에서, 여기 제일 중요한 말이 이거죠. 그들의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기술한다. 그 사람들의 눈으로. 특정 맥락 속 현상을 상세하고 심층적 이해하며 사람들이 부여하는 의미의 차이를 파악한다. 굉장히 깊이 있게 그 사람들의 특정 맥락 속에서 이해하려고 한다. 그래서 보편적 법칙 이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특정 문화와 맥락에서 그 고유성을 이 문화만, 이 원시 부족만의 특징 이런 것들을 잡아내려고 얘기를 한다. 자, 그래서 연구 방법은 특히 참여 관찰. 그러니까 직접 참여해서 우리가 자료를 얻는다는 얘기요. 전반적으로는 자연주의적 탐구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위적으로 어떤 통제, 조작 일절하지 않습니다. 그냥 부족과 자연스럽게 같이 생활하고 먹고 자고 하면서 자료를 얻는 거니까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있는 그대로 자료를 탐구한다. 자, 그래서 특징을 보면 질적 자료 중심이에요. 질적 자료라는 게 대체로 뭐예요? 면담이죠. 이야기 나눈 거예요. 필드 노트, 이거 현장 노트잖아요. 현장에서 메모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사람들이 직접 쓴 유물, 직접 만들고 했던 유물, 그 당시에 찍은 사진, 이런 질적 자료, 양적 수치화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풍부한 해석이 가능한 이런 질적 자료에 주목한다. 그래서 앞에 심층적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그래서 이걸 영어로 thick, 이게 두껍다는 얘기죠. description은 이제 기술한다 이런 얘기니까 심층 기술, 두터운 기술. 이게 심층 기술이라는 건 이 맥락, 의도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맥락이라는 게 이제 배경이죠. 그것이 벌어진 상황 이런 것들을 다 묘사를 해놓는다. 이걸 이제 thick description이라 그런다. 자, 이제 퀴즈 문제 57번입니다. 다음의 예를 지칭하는 질적 연구 방법이 뭐냐? 연구자가 여기 이제 이런 말 쓰잖아요. 본질. 공통적으로 정체성 형성 과정의 본질을 도출할 수 있었다. 뭐 복잡한 얘기들이 있지만 제가 지금 시험 문제 풀 때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를 잘 보세요. 질적 연구 방법에서 그 키워드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했던 현상학적 연구죠. 공통의 구조, 공통의 의미 뭐 이런 거잖아요. 여기 의미자도 있긴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57번은 4번이 됩니다. 자, 퀴즈 58입니다. 문화기술주 연구, 뭐 민속지학, 뭐 여러 가지 다른 용어들이 있는데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 특정 집단 문화적 특성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한다. 정확하게 맞죠? 현장에 오랜 시간 참여합니다. 참여 관찰 방법. 이거 굉장히 핵심적인 방법이다. 표면적 서술에 그치지 않고 행동의 맥락과 의도까지 하는 두터운 기술, thick description, 심층 기술을 지향한다. 맞죠? 인위적으로 조작하지 않는 자연주의적 탐구. 이것도 정확하게 맞는 거죠. 아, 이건 5번이 틀렸네요. 개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의 의미, 이야기자가 들어가면 우리가 이제 배울 건데요. 내러티브입니다. 내러티브 연구. 이렇게 쓰여야죠. 내러티브가 이제 이야기잖아요. 말, 내러티브.